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늘도 이제 잡담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1월 27일 수요일이고, 지금 새벽 5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12시 기점으로 소니에서 알파 1을 발표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발표 영상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는 성격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요약된 거나 정리된 거를 보는 편인데, 어제 일찍 잠이 들었다가 새벽 한 3시쯤에 잠이 깨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발표된 스펙을 보고 잠이 확 깼어요, 진짜. 뭐야, 뭐 이런 카메라가 다 있어 하면서 잠이 깨버려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이제 실내 바이크로 운동을 좀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카메라에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 뭐 프리뷰나 혹은 이제 스펙 리딩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알파 1의 발표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이제 조금 두서없이 그냥 풀어보려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어떤 정보를 원하시거나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속 터지실 거니까 이제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그 알파 1의 스펙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알파 1 소개 영상이 있죠.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이제 레졸루션 그리고 이제 스피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해놨는데, 이제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발표이죠, 사실은. 이제 그 카메라를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카메라 같은 제조사 안에서도 급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걸 자동차에 비유를 해가지고, 뭐 예전에 딥750이나 Z6 같은 정도의 카메라를 이제 예를 들면 아반떼나 소나타 정도 전천으로 탈 수 있는 세단, 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고유의 Z7 같은 바디들이 있죠. 이제 니콘의 D850 850 같은 계열 있죠. 이런 게 이제 저는 SUV 같은 거라고 좀 많이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무겁고 빠르진 않지만 튼튼하고, 막 산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급이고, 이제 제일 최상위의 플래그십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계열이 보통 세단인 경우가 많지만, 뭐 이제 제네시스 G90이나 벤츠 S 클래스 이런 경우가 있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 플래그십은 보통 프레스 바디, 그 기자용 바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 같은 그런 카메라들이 나오죠. 연사 엄청 빠르고 초점 진짜 빨리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는 그 끝마다 이제 고유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는 느리지만 굉장히 정밀하고 좋은 화질의 그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바디. 그래서 고화소와 속도는 같이 갈 수 없는 그 양날의 그런 양면성을 가진 그런 이제 스펙이었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Z7 같은 경우도 이제 고화소, 니콘에서는 고화소라고 하는 4600만 화소 정도의 바디고, 이게 상대적으로 연산은 조금 느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 1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소니의 기존에는 알파 9이 플래그십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알파 1 이제 숫자 1을 써버렸죠. 이제 1을 써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배수진을 친 거죠. 더 이상 없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내놨는데, 역시 그에 걸맞은 그런 어떤 스펙인 것 같아요. 일단 5천만 화소요. 5천만 화소 프레스 바디인데, 기존의 프레스 바디를 보면 알파 9이 2,400만 화소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DSLR의 왕덱스, 캐논의 1DX 마크 3가 한 2천만 화소 조금 넘는가 그렇고, 니콘의 최근에 이제 출시한 D6도 2천만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연사가 이제 왕덱스가 이제 그 기계식 셔터로 초당 16컷인가 되고, 이제 전자식으로 20장 찍을 수 있게서 전자식으로 20장을 찍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도 스펙이었는데, 갑자기 소니 알파 1은 5천만 화소 프레스 바디인데 내 Z7보다 더 고화소의 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존에 이제는 프레스 바디가 나오면 3천만 정도의 화소를 갖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그냥 갑자기 5천만으로 확 뛰어버렸어요. 확 뛰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강조한 게 연사가 초당 30프레임이다. 뭐 기존의 왕덱스가 뭐 16컷 이 정도였으니까 14컷인가 16컷인가 이 정도인데 30컷이라 그러면 갑자기 너무 뛰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애초에 그러면 20컷, 30컷이 불가능했냐? 20컷, 초당 20컷은 알파 9부터 가능했었죠. 다만 그 20컷이라는 게 전자 셔터라는 문제가 있었죠. 애초부터 이제 전자 셔터를 쓰면 왕덱스 같은 경우도 20컷이 가능했으니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 전자 셔터는 이제 타고난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이제 그 기계식 셔터는 우리가 그 진짜 말 그대로 셔터, 가게에 셔터 내리듯이 이렇게 셔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전자식 셔터는
센서 자체가 자기가 전원을 켰다가 껐다가 전기를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걸 동시에 센서가 동시에 한 방에 다 켜졌다 꺼졌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리드아웃이라고 하죠. 삐릭 삐릭 이렇게 읽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속도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전자적인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한 번에 빨리 읽는 게 뭐 힘든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플리커, 이제 형광등 아래서 사진이나 영상 찍으면 막 까만 줄 생기는 거 아시죠? 플리커나 이제 젤로는 이제 선풍기가 뜬 거나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그 증상 아시죠? 차 타고 가면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막 나무 막 다 누워 있고 이런 거. 이제 젤로 현상이 취약했었는데 알파 9 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뭐 아니 하나 더 있죠.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눈을 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여기 제가 뷰파인더로 보는 상이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까맣게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알파 9 때부터 소니 이 미친 것들이 이제 블랙아웃도 없다, 뭐 플리커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젤로도 최소화했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 알파 1에서는 젤로도 거의 없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테스트 샷을 보니까 골프채 이렇게 휘두르는데 골프채 거의 휘지 않은 그런 사진을 이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플리커는 뭐 플리커도 없다고 하고, 블랙아웃 프리는 원래 뭐 블랙아웃 없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마치 타사들에 봤을 때는 그 이제 영화 타짜에서 약도 안 되고 카메라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린 곽철용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전자 셔터의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이제 5천만 원 손대 30프레임을 찍는다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고화소는 느리다. 그런데 고화소도 이제 빠르다. 그게 전자 셔터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낼 수 있었던 어떤 성과인 거죠. 그 예전에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갈 때만 해도 최근 그 알파 7 처음 나오고 이럴 때, 물론 그 전에 이제 크롬 미러리스가 있었지만 우리가 DSLR과 미러리스가 뭐가 달라요 하면 그냥 거울 없는 게 미러리스예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차이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AF 방식이었는데, DSL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러 거울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을 잡으면서 여기서 이제 위삼차 방식으로 초점을 잡았었고 굉장히 빨랐는데 이제 핀이 조금씩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콘트라스트 방식은 정확하지만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는 그 정도 지경의 그 AF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AF 기술 그리고 전산 처리 능력이 빨라지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콘트라스트 AF 방식이 너무 빨라졌죠. 지금 와서는 물론 이제 위삼차보다는 느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 버리면서 기존에 안 됐던 거를 자꾸 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알파 1이 또 한 번 이제 엄청난 진보를 이끌어낸 거죠. 사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게 다이나믹 레이저 15스탑이라 그러네요. 이러면 이제 풍경 찍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제 엄청 좀 그 무거운 작품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15스탑이면 엄청나네요. 그리고 블랙아웃 프리, 플리커 프리, 그 조당 30 전자 셔터.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제가 충격받은 게 전자 셔터에서 플래시가 동조가 된답니다. 이게 전에는 기계식 셔터만 이 플래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자 셔터를 쓰면 뭐가 좋냐는 걸 얘기를 해보면 일단 빠르죠. 기계 셔터보다 지금으로서는 연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존에 20연사를 달성을 했었으니까. 두 번째로 무음 촬영이 가능하죠.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예전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둘이 손을 잡고 계단을 이제 만났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 보면 셔터 소리가 막 기자들이 착착착착한 소리가 엄청 크게 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하는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그 댓글이 굉장히 기억에 인상이 깊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연 같은 영상이죠. 공연 영상이나 행사 때 너무 소리가 찰칵찰칵하면 아무래도 좀 행사에 방해가 되니까 무음 셔터를 써야 되는데, 아기들 찍으시는 분들도 무음 셔터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 셔터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자 셔터의 경우에는 플래시가 안 터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애초에 그러면 어떤 전자적 신호를 그 하슈에다 줘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이번에 이제 무슨 어떻게 강제로 동조시키는 다른 방법, 우회하는 방법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플래시를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알파 1에서 전자 셔터도 그 플래시가 그냥 동조를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플래시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이제 전자 셔터로 소리 없이 그리고 빠른 연사를 하면서 이제 조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갖춰지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충격받은 게 동조 속도 400분의 1초.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뭐 하셀블라든가 어디 바디에는 동조 속도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플래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뭐 플래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제 깊이는 잘 몰라서 뭐 저도 조금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플래시를 사가지고 이제 한 번씩 써보곤 있습니다만, 제가 찍는 사진 영역이 그렇게 이제 고퀄리티 영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찍고 이러니까 플래시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기존에 알던 제 상식으로는 그래도 조금 상급 바디에서 플래시 동조 속도를 지원했던 게 250분의 1초 정도가 거의 최대치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0분의 1초가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더 빠른 셔터 속도로 이제 플래시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였나 싶을 정도로 기존에 당연히 기대도 안 했던 그런 기능들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AF 커버리지 92%를 덮고 있다고 하고, 이제 AF랑 밝기를 검출하는 그 연산을 1초에 120번 정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빠르게 정밀하게 초점을 계속 잡는다고 하니까 애초에 AF 성능은 소니에서 뭐 걱정도 안 했죠. 뭐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조금 놀라운 게, 기존의 프레스바디라고 하면 물론 이제 1DX 같은 경우에는 1DX로 이제 영상 촬영도 하시니까 뭐 영상을 아예 버렸다고는 못하지만 프레스바디는 아무래도 사진에 좀 치중된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얘는 뭐 8K 30프레임 그리고 4K 120프레임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뭐 8K라는 게 이제 캐논 R5가 8K를 내놨을 때 이제 이런 미러리스에서도 8K가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알파 1에서도 8K를 넣어 버렸네요. 참 이제는 뭐 영상의 시대니까, 사실은 영상의 시대가 오고 나서는 영상의 스펙이 주력이 되고 영상으로 성능으로 이제 제조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사진 성능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렇게 감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진만 찍을 것 같으면 이 Z7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 프레스바디에다가 8K 30프레임까지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SUV처럼 힘도 세고 튼튼하고 사람도 많이 탈 수 있는데 빠르고 스포츠카처럼 빠르면서 뭐 크기도 작은, 이제 카메라니까 크기도 작은, 이런 다 가지고 있으면서 크기를 작게 만든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카메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업계의 게임 체인저라고들 말들 많이 하죠. 어떻게 이런 바디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미스터 킹콩, 당신은 이 카메라를 살 거냐? 이제 저는 사실은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6,500달러니까 뭐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정도, 뭐 850만 원 정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그 추측을 했을 때 850 정도일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890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800에서 900. 보통 프레스 바디들이 이제 800만 원대, 900만 원대 보통 이렇게 나왔었죠. 기존에도 뭐 예전부터 D5 이런 거 막 780, 800만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 알파 1을 못 사는 면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런 스펙들이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스펙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T200 정도 들고 동네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사진 찍고 이런 거나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바디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 1의 등장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그 소니에서 먼저 말했다시피 미래를 보여줬다는 거죠. 기존에 너네가 보지 못한 그런 카메라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니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알파 1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차후에 발매가 될 알파 7 마크 4나 알파 7 R5가 출시가 될 때, 그때는 알파 1에서 소개했던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알파 7 마크 4가 전자 셔터에 플래시를 동조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알파 7 R5 같은 경우는 고화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미 6천만 화소를 달성했으니까 다음에는 1억 화소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1억 화소인데도 안정적으로 뭐 한 20연사, 뭐 15연사, 20연사를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현재 알파1이 5천만 화소에 전자 셔터로 30연사를 지원을 하는데 버퍼 용량이 150장인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50장 정도 찍으면 얘가 버퍼가 이제 걸려가지고 저장을 하면서 찍기 때문에 이제 연사 속도가 느려질 텐데, 그러면 30연사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그 한계치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리뷰 같은 걸 볼 때 뭐 제로백 이런 거 급출발이나 갑자기 이제 자동차를 급제동하는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제가 뭐 소나타 끌고 다니면서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스펙을 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급제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순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급가속을 해가지고 회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내 차가 그런 걸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성능이 좋으면 그 아래의 그 성능도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전 잘 모르지만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수들이 고음 노래를 안 하는데 고음 영역을 연습을 해야 되냐 하니까, 고음을 잘하게 되면 이제 중저음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30연사를 찍을 수 있다면 어쨌든 10연사나 20연사로 찍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찍을 수도 있고, 향후에 이제 알파7, 알파5가 나오면 1억 화소에서 한 20연사 정도를, 뭐 20연사 정도를 그냥 안정적으로 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1에 들어간 기능들을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 하위급 바디들에서. 그러면 이제 뭐 알파7 R처럼 고화소 바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뭐 알파7 마크4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어쨌든 더 향상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알파1이 이제 소니의 미래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반응을 보면, 이제 이런 숫자 노름에 현혹되는 걸 굉장히 좀 지양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뭐 사진은 그런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개인의 취향 영역은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200 가지고도 혼자 잘 놀아요. 그러니까 T200 지금 뭐 새 거 사도 70만 원대 살 수 있는 렌즈까지 포함해서 주는 바디인데, 뭐 그렇게 T200 가지고도 잘 가지고 노는 애가 알파1을 왜 높게 사느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Z7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사진으로 충분하다는 건 개인의 취향인 거고, 기술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는 더 좋은 기술의 선택에 우리가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파5만큼의 고스펙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Z7이나 Z7II 혹은 뭐 소니 알파7, R4 이런 카메라들의 가격이 점점 이제 중고가도 내려가고 할 텐데, 어쨌든 높아진 기술의 혜택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난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도 잘 썼는데, 수동 초점으로도 잘 찍었었는데, 뭐 저런 뭐 막 눈 막 다 따라잡고 이런 스펙에 왜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의 취향하고 기술의 발전은 별개로 두고 좀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100%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뭐 시대가 너무 변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술의 그 어떤 정수나 세계는 그런 카메라의 스펙보다는 본인의 감성이나 어떤 통찰력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통찰력 있고 감성 있는 사람이 더 고스펙의 카메라를 쓰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라이카처럼 이제 오토포커스 안 되는 그런 어떤 고가의 명품 카메라를 사서 이제 한 장씩 정성 들여서 찍으시거나, 뭐 필름으로 작업하시는 것도 다 존중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필름 카메라 쓴다고 해서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좀 잡살이었는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알파1에서 또 강조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유무선으로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에다가 사진을 빨리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당연히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죠. 진작에 빨리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오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금 요약 정리를 하자면 알파1은 어쨌든 이제 카메라 기술의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의 카메라들의 어떤 이제 혁신이나 발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 회사 그 얘가 제가 일전에 T200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회사들이 스마트폰의 발전이 굉장히 뒤쫓기고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완전히 차이를 벌려놓지 않으면 스마트폰한테 이제 밀리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카메라는 스위브를 넣어줘서 셀피 찍고 싶으면 이거 사. 그리고 어떤 카메라는 손톱박을 넣어줘서 뭐 영상 찍고 싶으면 이거 사.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걸 다 한 번에 이제 넣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후지필름의 X-T4나 뭐 소니 알파7C라든지 파나소닉의 S5 그리고 최근에 나온 후지필름 S10 이런 게 보면 이제 한 번에 그 기능들을 다 그냥 넣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카메라 회사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카메라 회사들은 굉장히 혁신이 느리고 발전이 굉장히 느려요. 조금 연사 조금 더 넣어주고 뭐 DR 조금 더 개선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지금까지 팔아먹어 왔다는 거죠.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영역이 굉장히 카메라는 좁으니까 또 그거에 만족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기술의 발전을 조금 안 입고 보시는 분들 얘기를 왜 했냐면 카메라의 발전이 자꾸 더딘 거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비자가 계속 요구를 하고 발전을 계속 이제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 영역에 좀 국한돼 있으신 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그 뭐 그냥 개인의 취향으로서 뭐 수동 초점을 쓰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카메라에서 그렇게 발전을 안 해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16연 뭐 12연사면 충분하지 뭐 더 필요 있느냐. 뭐 눈알 초점 뭐하러 쓰느냐. 뭐 그 단일 초점 고정 초점으로도 뭐 추적 안 해도 된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태도가 지금까지 약간 카메라 회사들이 발전을 늘 못하는데도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가장 1차적으로 나쁜 것들은 제조사들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뭐 돈 아끼려고 그랬겠지만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기술들을 자꾸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술력의 발전을 자꾸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태도보다는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소니 알파1의 출시 그 발표가 굉장히 반갑다. 그게 이제 제 감상이었고요. 향후에 이제 캐논에서는 R1이라고 하는 이제 브레스급 바디가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니콘에서는 Z9이 될지 뭐 Z1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해야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Z1이 나와도 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바디들이 나와서 기술력을 좀 향상을 시켜줘야 향후에 Z7 3, Z7 4와 이제 그 기술을 받아 잘 나올 텐데 니콘은 지금 하는 걸 보면 조금 늦게 그러니까 앞에 나온 소니나 캐논의 그 스펙을 따라가거나 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조금 비슷하게 겨우겨우 따라가는 정도의 어떤 모습 조금 늦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마 이제는 니콘도 뭔가 행동을 해야겠죠. Z9을 발표를 하든 Z1을 발표를 하든 왜냐면 기존의 니콘 유저들이 이대로 소니나 캐논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말 그대로 니콘의 미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기존에 보면 Z7-2나 뭐 Z5나 Z50 이런 거 보면 이제 제가 항상 그 불만을 가진 것처럼 니콘의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 뭐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불만이자 걱정, 우려였죠. 니콘 회사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파1이라는 이제 괴물 같은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카메라 업계에 좀 많은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카메라들이 스펙을 갑자기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 다 때려 넣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촉진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제가 T200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회사들이 이제는 굉장히 조금 성능들을 많이 대폭 향상시켜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를 너무 급하게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잘 쓰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시대인 것 같다. 다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의 급이 라인업이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싸고 좋은 바디는 너무 비싸게 나오고 캐논 R5, 알파7, S3 이런 거 막 500만 원대로 막 비싸게 나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바디들은 우리가 감히 좀 손대기가 좀 너무 어렵잖아요.
살 엄두도 안 나는 바디들인데, 다만 이제 파나소닉 S5라든지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그 아래급의 바디들이 합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그때그때 자기한테 맞는 스펙과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찾아서 이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거의 이제 녹화가 거의 30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요번 그 두서없이 이제 드린 얘기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앞으로 이제 카메라 제조사들의 향방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반가운 소식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알파1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빌려주실 분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 진짜. 만져라도 보고 그 30년 한번 셔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나 이런 조회수 이런 거에 그렇게 욕심이 크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한 번씩 좀 다른 유튜버들 보면 부러울 때가, 이제 그 신상품 나오면 무료로 대여받아서 써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부럽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잡담 나누기로 해요. 안녕.